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에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마,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 또한 여기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용기 내어 작성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장녀였어요. 부모님도 조그맣게 닭요리 전문점을 하시는 거 외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중 학교에서 하는 미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사시 준비를, 저는 취업 준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과연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어 행정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비록 9급 공무원이지만 여자 직업으로서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죠. 제가 공부를 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에 남자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남자친구 또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죠. 눈코 뜰 새 없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매번 기다려야 하는 쪽은 제가 되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원래 성격이 느긋한 편이기도 하였고
남자친구는 만나면 정말 잘해주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려하는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수록 저에게 다정다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면 저희는 서로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요. 하지만 연애를 7년째 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검사였기에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하도 선보라고 난리쇼. 여자친구 있다고 해도 들으려 하시지도 않고 일도 피곤한데 죽겠네 아주. 아, 정말? 아, 그럼 어쩌지? 속상하다. 애초에 나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가? 김 빠지네. 자기는 어쩌고 싶어?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재고 싶지도 않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뵙지는 못하였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조만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도 결혼하자. 형들도 있어서 우리 엄마 나한테 그렇게 기대 많이 없으셔. 괜찮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진짜 내 주변 통틀어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야. 잘해줄게 평생. 같이 살자. 자기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고마워. 행복하다 진짜. 꿈만 같아.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나도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그렇게 결혼에 한 발짝 다가가나 싶었죠. 아유, 그럼 재호가 너랑 결혼하지? 아이고, 내가 검사 사이를 보다니 너무 좋다. 그럼 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야? 아직 몰라. 그냥 결혼 약속만 한 거야. 천천히 준비하고 알아봐야지. 아직 재호 씨네 집에 인사도 안 갔는데 뭐. 재호네 부모님이 널 좋아해야 할 텐데.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 마. 혹시라도 처음에 마음에 안 드셔도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엄마, 나 믿지? 엄마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그만 걱정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희 집 부모님은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들어있던 남자친구였기에 맛있는 밥상을 대접하기 바빴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부모님께 예의 있게 행동했고요. 아유, 재호 많이 먹어. 어쩜 너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응? 아니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굴비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우리 재호. 많이 먹거라. 애들 엄마가 재호 온다고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머니 요리 솜씨 훌륭하신데 그걸 이렇게 먹다니 너무 좋은데요. 아진이랑 결혼해도 어머니 요리 자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제 바람인데. 아니면 아진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으려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주고받는 말들 속에 행복이 묻어있는 저녁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 투어는 마쳤고 드디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자주 왔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이었기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 긴장감은 초고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호 씨 여자친구 이아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와요. 얘기는 들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한식으로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긴장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저에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확실한 건 저를 반대하시거나 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으셨죠.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아진이 정말 미인이죠? 내가 눈은 높다니까. 형수들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다 예쁘지? 좋으시겠어? 그러게, 아진이가 정말 미인이구나.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내가 말 놔도 되죠?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아,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닭볶음탕집 운영하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던 거라 그 지역에선 꽤 유명해요. 언제 한번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백숙도 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닭볶음탕? 아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지 지금 닭볶음탕이라고 했어? 참네.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 보자 하니까. 엄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도 백숙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안 그러시기로 하셨으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닭볶음탕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크게 놀랐어요. 처음에 저에게 나긋했던 것은 참고 계셨던 거였죠. 역시 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요. 아무래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아들 40패스까지 시켜놓고 격이 맞는 며느리 원하는 건 모든 엄마들의 생각 아닐까 하네요. 아진 씨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일어날게요. 그럼 맛있게 먹고 가요. 그렇게 어머님은 말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가 아무래도 나한테 기대가 많이 크셨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라. 엄마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돌릴게. 검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닭집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은 제 반응을 궁금해 하셨고요. 아이 참, 재혼해서 뭐래? 너 마음에 든대? 아이고, 오늘 아빠랑 얼마나 일이 손에 안 잡히던지 궁금했어. 얘기 좀 해봐. 뭘 뭐래. 그냥 그렇구나 하시지.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 놓고 계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네요. 엄마 아빠 음식점에서 재훈의 엄마가 싫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닭집에서 저랑 제 동생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차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왔죠.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늘 엄마 말만 잘 듣는 나였어서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아. 너만 결정해주면 돼. 혹시 변했어? 나도 너랑은 헤어질 자신 없어. 네 마음 변치 않는다면 결혼하자. 어머님은 차차 내가 살면서 마음 돌릴 수 있게 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는 꺾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비수를 꽂히는 날이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닭집 하신다고? 에휴, 먹고 살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 집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재호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이 놀랐네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재호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네요. 그 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저희 바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결혼시키기로 한 거? 그럼 시켜야죠. 별 수 있나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 목록입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엄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놀라셨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으셨어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내색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차에서 많이 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저지른 불효 같았죠.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미안해.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프면 나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사.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번듯하게 잘 컸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집에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 에휴, 이게 다 못난 애비 잘못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 왜 그래? 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만할게. 그러니까 잊자, 어? 아유, 그만하긴. 재호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효도야.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받고 저는 결혼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아빠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것 같아 강행한 것도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은 억 단위가 넘는 목록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집에서 감당해낼 수준은 아니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 9급 공무원이야. 억 단위라니. 우리 엄마 아빠 형편도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고. 어떡하지? 진짜.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미안해. 너 꼭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한테 시집와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슬픔은 다 잊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혼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3천만 원 가량의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제가 해온 혼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못마땅해 하셨죠. 뭐 너한테 기대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너무한다 정말. 혼수도 네 멋대로 해오는구나 아주.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무리예요. 저희 집에겐. 죄송해요. 기대에 못 미쳐서. 됐다. 조금이라도 기대한 게 내 잘못이지. 며느리 중에 막내 며느리가 구급 공무원일 줄 누가 알았어? 참나, 아유 창피해. 어머님은 이제 저희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못마땅한 뉘앙스를 풍기셨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참았어요.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최고의 자만인 줄은 이때는 몰랐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의 앞날에 행복만이 열릴 거라는 착각 속에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만은 참 행복했죠.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어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결혼을 하고선 저희 둘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알콩달콩 행복했네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일을 가면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살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어머,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말씀하고 오시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도 못 치웠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너 말 웃기게 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지. 너 일 다니고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둘이 산다고 아주 신났지?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출근할 때도 항상 재호 씨 밥 절대 굶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오셨으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재호 씨도 퇴근할 거니까 같이 드세요. 닭 요리 잘하냐? 네 엄마 닮았으면 닭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그럼 닭 요리 해보든지 오랜만에 먹어나 보게. 아니 그나저나 집안 가구 꼬락손이며 가전이며 죄다 싸구려. 아휴 진짜 격 떨어져서 정말. 우리 집 아줌마 방에 있는 가구들보다도 못하다니. 이런 집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편이 집에 퇴근을 하였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언행에 불쾌한지 어머님을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약간 통쾌했죠. 엄마, 이러려고 우리 집 왔어? 아, 내가 올 때는 전화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오셔서 이것저것 불평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안 오시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재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막둥이를 어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 변하길 뭘 변해요. 나 원래 이랬어. 그냥 결혼하고 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진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시지 말라는 건데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와서 엄마도 화내면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요. 저희가 갈게요. 남편의 언행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 어머님은 저를 한번 쏘아붙이신 뒤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그었죠.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어머님이 한바탕 집을 뒤집고 가신 뒤 마음이 쓰였는지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서야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여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일이 끝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오기로 했죠. 어머님네 먼저 도착해 보니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남편의 형제는 형이 2명이 있는데 결혼을 이미 다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손윗사람이 2명이나 있는 셈이었죠. 오자마자 음식을 도울 게 있나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들어간 거였지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형님들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제가 뭐 도울 거라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거둘게요. 어머, 동서 왔어? 아니,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야. 우리처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남편도 바깥일을 잘하는 거야. 아,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 맞기도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네랑 같니? 너네는 우리 아들들이랑 격이 맞으니 그렇다 치지만 얘는 일 안 하면 못 볼 게 있어. 그나마 살림에 보탬이라도 돼야지. 안 그러냐? 너는 이 닭 좀 손질하거라 온 김에. 네 전문 아니냐? 아가들은 앉아서 와인 좀 준비해줘요. 어머님은 눈에 띄게 형님들과 저를 차별했어요. 그나마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아팠죠. 형님들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절 무시하기는 똑같았습니다. 형님들은 음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죠. 형님들의 친정은 국회의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평범한 저는 시어머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재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박재호 씨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거든요. 여기 성 빈센트 병원입니다. 네? 뭐라고요? 재호 씨가요?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의식은 있는 거죠? 당장 갈게요. 제 남편이 일을 보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빈센트 병원에 실려왔다는 얘기였죠.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제 전화를 옆에서 들은 어머님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병원에 가는 내내도 저에게 모진 말들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어머님은 그렇게 가는 내내 저에게 독하게 퍼부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죠. 작은 뇌출혈이었기에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서였어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가고 남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재활과 회복에 전념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한 일도 아니지만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얼른 재활해서 일어나야지. 그래야 너도 그렇고 어머니 심려도 덜어드리지. 그런 말 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자기는 몸만 신경 써. 남편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저는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을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댁에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얄미운 형님들도 함께 말이죠. 점점 더해갔죠. 그만하길 다행이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그래도 서방님 그만하길 진짜 다행이지. 아니, 동서는 그럼 휴직해 쓰고 병간호 하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재활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있으려고요. 에휴, 하긴 동서는 그런 게 잘 어울려. 내가 뭘 했어?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했지? 애초에 휴직 말고 그냥 그만둬.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그만두겠어?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안 그래? 동서네 부모님들도 벌이가 막 크진 않잖아, 안 그래? 벌 수 있을 때 벌어. 어머님, 형님들이랑 저 태생이 달라서 이래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형님.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전 누구처럼 친정 뒷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제가 벌어 앞가림 해야 하거든요. 충고든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동서, 내 말이 기분 나빠? 아니 참 웃긴다. 진짜 없는 집에서 자라면 성격까지 꼬여서 나오나? 동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러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형님이 참으세요. 지금 동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대요, 형님. 아휴, 아주 이제 아래 것이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래도 미워하시고 저래도 미워하시는 거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뜩이나 재호씨 저렇게 되고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힘든데 꼭 가족끼리 이래야만 해요? 금 나눠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이 집에 시집 왔어야지, 안 그래? 말을 말아야지 내가. 내 입만 아프지. 아유 진짜 꼴값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귀여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기로 말이죠. 마음은 먹었지만 병원에 와 남편 얼굴을 보니 서러웠던 마음이 북받쳐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란 기색이었죠. 당신 형수들이랑 어머님,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건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럴 거면 정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나 들이셨대? 이제 안 참을 거야. 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 거야. 알겠어? 왜 그래? 형수들도 당신 많이 힘들게 해? 아휴, 내가 진짜 미안해. 널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미안해 정말. 남편 잘못이 아니지만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아진아, 조금만 기다려. 네 눈에 눈물 낸 사람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 미안해. 됐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 미안해. 당신네 집 얘기해서.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네. 평소엔 담담했는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울고 난 뒤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명절까지도 남편은 병실에 있어야 했기에 저 혼자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혼자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시댁에 부랴부랴 갔죠.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쪽지 하나. 내가 적은 그대로 명절상 차려놓거라. 난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마. 3시까지 올 거니까 다 끝내놓으렴. 어이가 없었죠. 혼자 명절상을 차려놓으라뇨.
그것도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 혼자 말이죠. 화가 났지만 지금 막 장봐온 신선한 재료들이니 서둘러 혼자 음식 준비를 부지런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시가 되어 시엄마와 형님들이 들어섰죠. 어머, 마사지 너무 좋더라. 어머님, 우리 또 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고 진짜 이 맛에 산다니까. 아,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오랜만에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그 여자들 봤니? 부러워하는 거. 너희가 내 딸인 줄 알아. 어머님, 형님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3분이 마사지 다녀오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 혼자 하라고? 이게 다 투자만큼 대고 받는 거야. 너 얘네가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온 줄 아니?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그것도 줄여서 1억만 해오랬더니 꼴랑 3천 혼수해오고 네가 지금 궁시렁거릴 거냐? 넌 몸으로라도 내어야지 안 그러냐? 평생 해도 모자라 너는. 어머, 3천이요? 아니 지금 검사 남편 얻어가면서 3천이라니. 나 금액은 처음 듣는데. 아유 동서, 너무했다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제 수중에 있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뱁새가 항세 따라갈 일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거 욕심이란 생각 안 드세요? 전 아직도 후회 안 해요. 그때 무리해서 빚내 결혼했다면 지금 휴직도 못했을 거고요. 병간호도 못했겠죠. 너 병간호 한다고 유세 떠냐 지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 들이지 말랬다고. 아주 갖다 붙이기도 잘하는구나.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이 집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사고도 생기는 거라고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실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난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퇴원을 하고 집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상황을 지켜본 뒤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놀래 자빠졌고요. 정말 통쾌했네요. 역시나 안 봐도 훤하군요. 그동안 아진이 어떻게 대하셨을지. 형수님네 아버님 요새 불법 단란주점에 자주 오간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형수님네는 세금 관련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요. 병원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한 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하나씩 해보니까 아주 형수님네 집안들 뒤가 무척 구리대요. 우리 깨끗하게 좀 삽시다. 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아진이도 안 올 거고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진이 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아진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고요. 형수님네도 뭐 알아서 잘 수습해 보시고요. 아니 서방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나 말이야. 뭐? 압수수색?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아 참나. 서방님 차분히 대화로 얘기해요. 네?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무슨 오해요? 이가 얼마나 일처리는 깔끔한 사람인데 그동안 병원에서 서류 훑어보던 게 형님네들 자료였구나. 참나. 난 얼마나 고고하신 집안에서 태어났나 했더니 이거 완전 불법 천지들이구만. 어머님이랑 참 잘 어울리시네요. 새 모녀 같아요 꼭.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네 남편이 검사면 다야? 서방님, 형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들도 로펌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맘대로 하세요. 전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형수님 아버님은 소환명령 떨어졌을 건데 전화 안 해보세요? 형님은 남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힘을 감당할 수 없었죠. 반대로 제가 두 형님들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고 흔들었네요. 그대로 어머님은 졸도하시고 뒤늦게 온 형들도 뜯어 말렸지만 이미 저와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죠. 저조차도 남편에게 미안했고 남편도 그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고요. 정말 이 순간만은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았네요. 고마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이랑 등도 져야 하는데 괜찮겠어? 미안하다 정말. 내 가족은 너야. 널 무시한다면 그건 내 가족이 아니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 덕분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밤새 간호해주고 재활 도와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손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막내 아들도 잃고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들 집안도 난리가 나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희는 그 후로 아이도 낳고 세 식구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종종 남편이 시어머니를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살짝 떠보지만 남편은 딱 잘라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돈 보고 사람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소식을 끊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이 집 저 집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집 또한 특별한 사연인 것 같아 한번 써보았는데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살고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고민이었으니까요. 딱히 뭘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저였기에 대학교의 과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 과를 가면 무조건 평생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를 선택하려니 너무 큰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좋으니까요. 전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의외로 너무 재밌더군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과 탑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빅5 병원에 간호사로서 첫 신입 출근을 하였어요. 취업은 학교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공부만 열심히 잘해내면 됐던 반면 지금은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는 일상이었죠. 그렇게 지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한 줌의 빗줄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가 처음, 남자친구는 의사가 처음, 우당탕탕 신입생활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은 날도 많았으니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네요.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가고 저도 어엿한 중간연차 간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 또한 여전했네요. 20대 후반이 되자 제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뿐이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돌아오는 질문은 결혼 언제 하냐는 내용이었네요. 준이야,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 대학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요즘엔 늦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결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치. 너도 얼른 가.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 지금 네 남자친구 능력 있을 때 얼른 잡아. 부모님도 은근 바라실걸?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 결혼이 무슨 하고 싶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오히려. 너 진짜 빨리 잡아야 한다. 네 남자친구 훈남이지, 의사지. 게다가 친절하지. 결혼하면 얼마나 잘해줄 거야. 무조건 결혼 밀어붙여.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 미루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보다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너랑은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얼른 잡아버려. 알겠지? 준이가 주는 청첩장 받고 싶다. 아, 그래 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은 생각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줄게. 주변에서 오히려 제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저에게 빨리 남자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둥,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보채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것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시기에 저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이라 그랬는지 결혼에 점점 목을 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면 저는 한껏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남자친구 입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기뻤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니 고마웠기도 하고요. 내심 한편으론 친구들 말처럼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훈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언제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번 연도 안에 늦지 않게 결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이면 34살이고 그 전에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날짜는 준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게나. 딸이 하나라 아들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하나뿐인 딸 듬직한 사이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보, 그 술 좀 내와.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아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이한테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성격 너무 좋으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친구를 좋게 본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죠.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의사는 다를 거다. 아마 그 집에서도 스펙 좋은 여자를 원할 거다 등등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서준이 일만 할 줄 알지? 뭐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 말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휴, 애 아빠 일찍 죽고 내가 서준이 키우는데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애 아빠 볼 면목이 생기네.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가 독자거든. 꼭 아들 하나만 낳아줘요. 이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아휴,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준이한테 너무 부담이지. 아직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네? 아, 저도 아기를 참 좋아해서요. 뭐 여건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어요.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어머님은 온화하셨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자친구를 이렇게 혼자 키워내신 걸 보니 더욱더 존경스러웠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한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문제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겉으론 편하지 않았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의사 사모가 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도 설마 제가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보석들과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남편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네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준이한테. 이젠 이 집을 이끌어갈 내 며느리 아니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테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 뭘 해드려야 할지. 혹시 어머님, 갖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저랑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아니, 됐어. 나 가방 많다.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쓰는 가방들도 몇 개 챙겨주마. 요즘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한 번 당부를 하신 것은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 말고는 다 좋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은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의 헬게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휴직을 권하셨죠. 예, 병원에서 3교대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아기 갖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에이, 안 그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 임신하고도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라서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꼭 어머님 좋아하는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 그렇다면야 다행인데. 난 아무래도 일하면서 아이 갖는 게 좀 걸린다. 그것도 3교대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일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바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과 살림을 병행해 나갔죠. 남편은 병원이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더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저희는 문제될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에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애초에 원하시던 게 손주였으니 오죽할까 싶었네요. 예, 이번 달도 소식 없니? 아니, 너희 혹시 나중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6개월 정도 됐으면 아기가 들어설 법도 한데. 에이,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뭐 생기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들어선다는데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젊은데요, 뭐.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검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다. 3교대 하면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을 텐데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에휴. 어머님은 결혼 전에 비추지 않던 모습들을 종종 비춰 보이곤 하셨죠. 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연도 안까지 기다려보고 서준 씨랑 같이 검사해 볼게요. 그리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긴? 애가 들어섰어도 벌써 들어섰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리고 서준이는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 너부터 받아봐라. 너 내가 말했지? 난 아들 손주 하나면 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재촉하셨지만 아직 시기상조 같아 검사를 미뤘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 어머니와도 고부 갈등이 생겼죠. 철저히 손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집착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기분 나쁜 일로 얼룩져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 나 출근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 일하는 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엄마 알잖아. 결혼 전부터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분이라 그러셔. 네가 이해하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작작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번 달은 소식 없냐 이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몇 년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인데 오늘은 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
자기가 옆에서 말 좀 잘해줘. 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려니 해봐.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나도 그러려니 둥글게 생각할게. 자기한테 짜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어머님이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막 화내시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 자기가 이해해주라. 요즘 일도 그렇고 몸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그러네. 알겠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을 보고 괜히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집착은 아들이랑 단둘이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만약 이번 연도 안에 정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난임병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죠. 역시 저희에겐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요. 너 조금만 기다려달란 게 벌써 1년이다. 이래도 내가 널 보채는 거냐? 애초에 진작 검사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볼 거예요. 저랑 서준 씨 젊으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너 일이 문제라니까. 내가 그렇게 삼교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너 아주 사람 화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 직원들, 임신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일은 엮지 말아주세요. 아니, 밤에 집구석에 들어와야 애가 생기지. 밤에 기어나가는데 애가 생기겠냐? 아유, 속 터져. 미련해서 예원. 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련충이가 됐냐? 내 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고작 임신인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 못해서 내 입에서 큰 소리를 나게 만들어? 아유, 열불나 진짜. 내 친구들은 벌써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1년이 돼도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 역시도 이젠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음 날이 되어 전 난임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무조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약간 남편이 꺼려하기도 했고요. 저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나팔관 조영술부터 시작해서 난소 나이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기능들도 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아했네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남편분도 오셔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남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걸까요? 자궁이라든지 난소 나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30대라 걱정이 됐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는 문제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남편분 검사에 따라서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정액검사 예약하세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꺼내야 할까 싶어 머릿속으론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죠.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임병원이니까
남편도 검사 받길 권유하더라고. 자기 혹시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할 수 있어? 어머님도 아기 너무 기다리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급해지네. 뭐? 내가 검사 받으라고? 나는 문제 없다니까. 그럼 생기겠지. 너도 문제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남편은 앉아서 이렇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에게 닥달당하는 건 저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몇 날 며칠 설득하여 결국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만 검사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는 남편의 기형정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으나 정자 중에 기형정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병원에선 시험관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둘 다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설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상심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임신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전념했죠. 총 인공수정 3회, 시험관 12번. 남들에겐 쉬운 임신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시도했죠. 시험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점점 몸은 망가져 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았네요. 시험관을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었죠. 임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갈등이 쌓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리석게도 임신만 하면 다 회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폭언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더욱더 저는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임신되겠지. 그 생각의 반복으로 결국 13번째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너랑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준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할 말 없지?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요새는 원인 불명도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 못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어휴, 결혼 전에 진작 산부인과 진단서랑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휴, 내가 바보지. 확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문제인 줄만 아셨고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모욕을 줬네요. 전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13번째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만 했었죠. 제가 임신을 하니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그날은 꽃도 사다 주더라고요. 시험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임신 중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알아버렸죠.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벽증이 있는 남편이었기에 여자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염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바람녀는 같은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내 예쁜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꾹꾹 참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하던 나날 중 드디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성별을 알기 전부터 아들 같다며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죠. 또다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별 아는 날, 저희 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과를 듣자마자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얻은 귀한 손주, 본인이 원하지 않은 딸이라 더욱더 배척하셨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 참나. 8년 만에 겨우 가진 애가 딸애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집처럼 의사 남편 얻었으니 병원 차려줄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작 원했던 건 그 손자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다니 나 혼참 기가 막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서준 씨 아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떳떳할 이유 없으세요. 지금 서준 씨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서준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장이 바깥 일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서준 씨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한답니까? 아내가 아내 같아야지. 옆에서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서준이가 그럼 밖으로 돌지 안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밖에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으라고 해야지. 이건 너도 할 말 없을 거다. 너한테 둘째 기대하기는 다 틀렸고 안 그러냐? 전 이 말을 듣고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진명이는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했지만 이런 아빠와 할머니 아래서 크는 것보단 부족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에도 철저히 알랑거리며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제 앞으로 해놓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것조차 관심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이 뱃속의 아이를 품으며 홀로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행한 태교에도 제 딸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주어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임신 때 꽃다발 한 번 준 뒤로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겐 관심조차 없었네요.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조리원을 퇴소하고 저희 집에서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눌리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였습니다.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더 놀랄 것은 그 상간녀는 저의 간호사 시절 후배였어요. 저희 결혼식도 방문한 친구였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한 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둘이 눈이 맞은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먹고 있던 얼음물을 저에게 끼얹으며 독한 말로 저에게 모질게 내뱉었네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안방 주인 왔으니 당장 내주거라.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가지고 갈 건 없겠지? 우리 서준이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이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네요.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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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집 제 명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어머님 나가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은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참, 우리 남편이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너 내 남편 고자인 것도 아니? 내가 시험관을 왜 13번을 했는데 남편이 말 안 하디? 어머님, 아들 어떡해요? 그래요. 어디 이 상간녀한테 아들 손주 보시고 잘 살아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전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푸고 시어머니와 상간녀한테 뿌렸습니다. 저만 물을 맞을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소리를 질러댔죠. 어디다 물을 뿌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우해줄 때 작작해, 알겠어? 그리고 너 고자랑 잘 살아봐라. 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날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 물론 후배 상간녀한테도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빼돌려? 그게 무사할 것 같아? 하나 미친 것? 아주 독한 것? 앞에서 내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 제가 뭘요? 저 이 집에서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나요? 남편 외도에 시어머니 폭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뭐? 당연해? 그게 어떤 재산인데? 내가 너 같은 걸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네. 저것 때문에. 어머님, 멍청한 아들을 탓해야죠. 여자에 미쳐서 지 재산 털리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양도해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아무 말 없이 해준 거겠죠? 멍청한 아들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의사면 뭐예요? 상식이 없는데. 의사 빼곤 볼 거 있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냐? 세금 덜 내게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날 이용해? 네가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넌 닥쳐. 할 말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노후엔 편해졌어. 내 딸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애비 된 도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크면서 애비 노릇 할 일 없을 테니까. 알겠니? 이 멍청이야. 워낙 건물이 많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준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죠.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으로 나돌기 위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준 도장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승소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정자가 기형정자라는 소리에 쇼크를 많이 받았고요. 하자 있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니. 후배 간호사도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한테 분할해주고 나머지 제 명의로 해놓은 것 빼면 의사 빼곤 볼 게 없는 남자기에 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나마 그 끔찍한 곳에서 저희 딸아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싱글맘으로서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하며 제가 제빵을 배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조그맣게 오픈했고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딸아이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사랑 덕분에 해맑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 대를 잇기 힘들다고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물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이제 그 집구석이라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지만 정말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후회를 절대 안 할 순 없겠지만 후회를 만회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젠 제 딸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참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느끼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